오늘은 인식의 필터와 정화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칸트의 시공간과 범주가 유식학적 인식론과 어떻게 조우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과연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는 것일까요? 칸트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틀을 투과하여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 틀을 칸트는 시공간과 범주라 불렀고,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를 전5식과 제67식의 유기적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 서구적 인식의 형식이 어떻게 동양의 수행적 정화와 만나는가에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형식을 그저 분류하고 나누는 데 그쳤지만, 양명학은 그 형식을 경물이라는 망치로 두드려 펴고 닦아내어 별빛, 즉 양지가 온전히 통과하게 만드는 실천의 과학을 제시합니다. 맨 먼저 시공간과 전5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바탕이자 마당입니다. 칸트는 이를 감성적 직관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시공간은 유식의 전5식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은 주관적 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에게 시공간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수용하기 위해 갖추고 있는 선험적 직관 형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그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고 언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식됩니다. 시공간이라는 안경을 벗고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유식학에서 아니비설시는 대상을 향해 열려있는 감각의 창구입니다. 하지만 전5식은 그 자체로 이것이 사과다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처럼 대상을 비출 뿐입니다. 칸트의 시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판단하기 전 일단 받아들이는 인식의 마당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공간이라는 틀만으로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대상을 비추고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보이지 않듯이 시공간이라는 형식은 반드시 범주라는 해석장치와 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범주와 제67식은 인식의 조립기계이자 왜곡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적 사유의 근거입니다. 범주는 제6식 또는 제7식입니까? 이 질문은 칸트와 양명을 잇는 결정적 승부처입니다. 범주는 사유의 매뉴얼입니다. 시공간을 통해 들어온 원재료들은 아직 파편에 불과합니다. 이 파편들을 모아 불이 났으니 연기가 난다라고 인과관계를 만들거나 이것은 하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범주입니다. 칸트는 12가지 범주를 제시하며 이것이 인간 지성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제6식과 제7식이 개입합니다. 유식학적으로 보면 범주는 제6식의 작용입니다.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6식이 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6식의 뿌리인 제7말라식이 항상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제7식의 아집, 즉 나에게 이익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라는 이기적 필터가 모든 범주 작용의 기저에 작동합니다. 이렇게 범주는 오염됩니다. 칸트는 범주를 고정된 보편 형식으로 보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범주는 아집에 의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인과 범주를 사용하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자체와 상부는 인식의 내용이 되고 시공간과 범주는 인식의 형식이 됩니다. 우리가 정리한 형식은 범주, 내용은 물자체가 상분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통찰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물자체란 우리 인식 너머의 실제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이를 결코 알 수 없다고 포기했지만 양명학은 이를 우리 안의 양지와 연결합니다. 상부는 물자체의 빛이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친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인식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견부는
시공간과 범주라는 틀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인식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현상은 물자체에서 상분, 상분에서 시공간과 범주, 시공간과 범주에서 견분이라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 탄생한 가공품입니다. 이제 칸트가 하지 못한 범주의 정화를 이야기합시다. 양명은 이것을 경물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칸트는 인간이 시공간과 범주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분류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 안경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양명학의 경물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경물은 범주의 수리공입니다. 이전의 설명에 따르면 양명은 경물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팔조목의 경물을 차마 바꾸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격사라고 했습니다. 즉 양명의 경물은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마주한 내 마음의 격사입니다. 여기서 사는 시공간과 범주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나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격의 실천이란 내 범주가 지금 아집으로 인해 굽어있지 않은가를 살피는 것이고, 칠식의 정화란 제7말라식의 이기심을 자르고 제6의식의 분별을 양지의 정직함으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별빛을 내리는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범주가 정화되지 않으면 하늘의 별빛은 지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굴절됩니다. 경물을 통해 내 안의 인식 범주를 청정하게 닦아내면 저 멀리 있던 별빛은 왜곡 없이 시공간을 통과하여 구체적인 지행합일의 행동으로 터져나옵니다. 독자 여러분, 안경을 닦아야 별빛이 보입니다. 칸트가 세상을 보는 안경의 구조를 설명했다면 양명은 그 안경을 닦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공간은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범주는 그 마당에 들어온 손님을 대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경물을 통해 내 안의 범주를 양지의 빛으로 정화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칸트가 우러러 보았던 저 밤하늘의 고결한 별빛은 관념의 하늘을 내려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지행합일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여가 제안하는 별빛을 지상으로 내리는 인식의 과학입니다. 강건하십시오. 광여 인문학의 광여였습니다.